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당대표 TV 토론회에선 오늘도 찬탄과 반탄으로 극명하게 갈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고리로 여야의 대치는 한층 더 격화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전국 소식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계엄 옹호를 벌여야 우리 국민의힘이 삽니다.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1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을 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음주운전 처벌을 안 받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과, 공은 취하고 과는 버리자 이런 건 좋은데 절연 이런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오늘 진행된 2차 TV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비상계엄이나 탄핵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관련해서 특검 수사 이런 것들을 두고 주자들 간의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TV 토론회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난주 오늘 이제 했었는데 오늘 2차 토론회인데요. 아까 말씀처럼 탄핵, 계엄 그리고 특검까지 이제 그게 거의 전부였어요. 주제가. 예. 국민의힘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상 미래 비전과 정책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미래 비전과 정책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워낙 지금 이제 같은 당의 후보들인데도 워낙 갈려요. 탄핵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현재 지금 계엄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계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온도차가 큽니다. 장동혁 후보, 김문수 후보와 이쪽에 이제 안철수 이제 그 조경태 후보, 찬탄 반탄 후보인데 이게 어쨌든 지금 워낙 같은 얘기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봤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절연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과 과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무튼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 현 주소예요. 조경태 후보가 가장 일관되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계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같은 계엄에 대해서 당연히 잘못됐고 탄핵에 대해서 찬성합니다만 조경태 후보보다는 일관성이 좀 덜한 것 같고 이게 전반적인 평입니다. 예. 평인데 지금 이제 전망들은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결선 투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1차 투표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반탄 후보가 다 올라가느냐, 찬탄 반탄 한 명씩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 또 하나가 과연 이제 이 지금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 간에 단일화 연대가 성사될 것이냐입니다. 아직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그게 마지막 변수일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인 이 구도는 당심이 80이니까 게다가 강성당원들 위주로 돼 있다고 본다면 현재 구도로는 지금 완전히 지금 강성당원 위주로 가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이 대단히 앞날이 우려스럽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제 당원 표심이 이제 80%이기 때문에 반탄파라고 하죠. 조금 강성 지지층을 이제 공략하는 후보들이 좀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TV 토론회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찬탄파 쪽에서 오늘입니다. 오늘 TV 토론회였죠. 안철수 후보, 조경태 후보가 좀 단일화도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토론해 보면서 느낀 거는 4인 4색이다. 그러니까 구도상으로는 찬탄들 반탄들이지만 실제 좀 조금씩 뜯어보면은 다 4인 4색이에요. 왜냐하면 이른바 이 찬탄이라는 두 분은 조경태 후보는 절연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계엄 극복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탄파인 이제 김문수 후보는 분열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장동혁 후보는 내부 총질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비슷한데 결이 좀 달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각자가 지금 서 있는 스탠스들이 조금 말하자면 반탄과 찬탄이라는 두 길이로만 아주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기엔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다. 예. 그래서 단일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탄파 후보들 둘은 이제 마지막 이제 이게 당원 80의 여론조사 29도니까 이 구도로 진행된다면 반탄파 두 명이 이제 그 결선 투표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걸 깨려면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숫자상으로 놓고 보면 찬탄파 후보들 둘이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분 다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있는 건 같은데 이게 또 완전히 생각의 결이 다른 게 뭐냐면 조경태 후보는 이 40명 정도는 드러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제 윤 전 대통령 관제 같은 사람을 드러내야 한다는 예, 입장이고 안철수 의원은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특검 수사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은 난 받아야 되고 선제적으로 가서 받는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의원은 이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이미 본회의장에 가서 우리가 탄핵에 찬성까지 했는데 계엄 해지까지 했는데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 이거는 과도하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게 결이 달라서 제가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이렇게 당대표 선거까지 단일화를 많이 해버리면은 정말 안철수 의원은 자력으로 뭐 선거가 될 수가 없다는 또 그런 말하자면 인식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들까지 고려한다면 단일화는 어려워서 결국엔 저도 반탄파 후보 2명이 결선 투표 갈 걸로 전망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휴를 지나면서 여야 대치 전국이 더욱 가팔라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도 예고가 되어 있고요. 또 광복절 특별사면 조국 전 대표가 됐고 또 8월 임시국회도 시작이 되면서 필리버스터 전국도 계속해서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번 주 국회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이제 당장 그 노란봉투법, 그 상법 개정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여야 간에 워낙 거의 접점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고 필리버스터가 이제 그것과 관계되는 거고 또 당사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압수는 한번 이제 시도가 있었죠. 그게 이제 무산됐는데 그렇죠. 이번엔 또 아마 시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당사 압수수색은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정당에 대해서 어떤 수사력이 들어가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게 500만 명 뭐 당원 명부를 다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종교단체 통일교죠. 통일교의 당원들이 그 당시 이제 2023년도 3월 전당대회 때 권성동 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입당한 것, 대단한 의혹, 이 부분 수사하기 위해서 이제 과연 그런 일이 있었냐의 문제인데 이게 통일교가 됐건 어떤 단체가 됐건 입당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이제 권성동 의원의 당선을 목표로 하면서 그게 이제 권력의 어떤 그 핵심부하고 이게 어떤 거래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를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무슨 입당한 게 문제냐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지금 500만 명 당원을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특정 명단 몇 개를 가지고 이미 제출을 해달라는 건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그래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잘못됐다라고만 보고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 전반적으로 여야 관계가 지금 완전히 정권 교체 이전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구도 자체가 그렇고 이 전당대회 구도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이 여당도 이 야당이 이렇게 계속 이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물론 이제 탄핵 찬성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당원들의 지지 성향이 워낙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당도 점점 이제 강성이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뭐 대치형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22일 날 네. 누가 되느냐, 국민의힘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함수 관계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아까 보면 조경태 의원이 40명 이른바 이제 그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원 40명을 다 수신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는 상중하로 나눠서 그 중에서 위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 의원들만 인적 수신하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뭐 어쨌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구도가 이렇게 된다면 점점 여야 관계가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나름 그래도 조경태나 안철수 후보 정도가 대표가 된다면 그럼 뭔가 어쨌든 여당도 말할 명분이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전 마지막으로 이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의 기대를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이 이제 필리버스터에 나서겠죠. 이제 뭐 방송법 나머지 2개와 이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등을 하겠는데 뭐 그건 이제 민주당이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그 필리버스터 해제 의결 결의안 내면 바로 이제 해제가 되고 통과가 되는 거니까 8월 임시국회 모든 게 통과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입법 속도전을 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일까? 저는 근데 이게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 속도전하는 이유는 지지층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4050의 주요 지지층들인데 이 4050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개혁 3법에 대한 빠른 요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속도전으로 추석 전까지 하겠다는 게 또 정청래 원내대표, 정청래 대표의 그런 약속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은 속도전.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리버스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일이나 26일 날 새로운 지도부가 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뻔한 결론이라고 봐요. 이러면 이제 9월부터는 이제 정기국회지만 정기국회 반과 장애투쟁 반으로 이제 계속 전국은 극도로 이제 가파른 대치 형국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럼 정치가 지향하는 게 정치의 본령이 사실은 대화 타협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가능한 것과 필요한 것 사이를 서로가 얻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닫는다면 결국 정치 실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번 전대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줘야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게 통합의 결실을 맺으려면 당과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속도전에 대한 당정 간에 좀 정밀한 그런 좀 조율은 거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이 됐죠. 내일부터 이제 공개 행보에 나서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기를 맞아서 현충원 묘역을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이제 복당 신청도 할 걸로 보이는데 사면이 되고 나서 SNS로 공개 행보를 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정치 복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않냐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대표로 복귀할 게 거의 100%예요. 뭐 99.9%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 100%라고 보는 건데 앞으로 이제 어떤 정책을 보일 것이며 그리고 조국 지금 전 대표가 SNS 활동도 벌써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권 내에서 이 역학관계가 이제 여권 내 뭐 여권이라고 볼 수 없죠. 조국 혁신당은 야당은 야당입니다. 사실상 여당. 예. 이른바 범여권 이렇게 예. 표현을 하는 건데 과연 범여권 내에서의 어떤 위상 같은 것 이런 것들 이 정권 출범한 지 2달밖에 안 되죠. 2달 남짓인데 조국 전 대표에게 과도할 정도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거 이거는 아마 집권 측에서 바라지 않을 거예요. 아마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 권력을 자꾸 이제 이 외연을 확장해서 여권 내에서의 문제입니다만 여권 전체에서 범여권의 통합을 위주로 하면서 뭔가 차기까지 내다본다면 네. 그 차기 어쨌든 지금 후계자를 키워서 같은 진영 내의 어떤 인물이 다음 대권을 승계하는 게 그게 좋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현재의 여당, 현재 집권 세력을 볼 때는 의미가 있겠으나 이게 과도할 정도로 조국 전 대표에게 어떤 집중된다면 그건 전혀 반길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특별사면 문제는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성향이 찬성이 높았지만 국민 전체로 볼 땐 제가 알기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만 반대 의견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정권의 부담일 겁니다 아마. 특히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좋을 리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글쎄요, 지지율이 최근에 좀 하락했는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 영향을 좀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지금. 이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그다음 내년 지방선거 있죠. 대단히 복합적이고 다층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조국 전 대표의 행보가 지금 야당에 대한 아마 비난으로 이제 집중될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조국 전 대표 그동안 행태로 볼 때. 근데 이제 과도할 정도로 이제 압박할 때 여당이 과연 이걸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걸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당 내에서 특히 범여권 내에서 조국 전 대표의 그 어떤 행보가 반드시 좋기만 할 것인가. 예. 아니 권력 공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건. 당위적인 측면을 떠나서 말이죠.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여권 내에서도 과연 이 범여권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러 의견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정치 행보를 좀 복귀를 시동을 걸고 있는데 앞으로 행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범여권,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혁신당을 야권으로 분류하지만 누가 야권으로 또 보겠습니까? 그 범여권으로 보는 게 좀 맞다고 보고 범여에서 이 정도의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는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정청래 대표보다도 오히려 좀 광범위한 지지층 갖고 있다는 건 분명하고 또 호남에서의 유의미한 지지율도 지난 총선에서 보여줬던 게 자산이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앞으로 조 전 대표의 그 영향력과 파괴력은 예전 같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이제 이른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은 지민 비조의 그 말하자면 캠페인 속에서 지난번에 13석을 석권했는데 그거는 그때 반대편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사 이익 혹은 좀 말하자면 피해자의 어떤 그런 프레이밍이 형성되면서 얻었던 이익인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고 지금은 오히려 공수의 교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조 전 대표가 오히려 강자의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국민들 눈에는. 근데 조 전 대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저 정말 반성합니다. 이렇게 사면해 준 거 국민 여러분의 뜻이고 앞으로 겸허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검찰 해체의 이건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얘기했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국민을 배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아직도 사과 발표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위치가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줬던 공정과 상식을 배반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인이 아직도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도 난 안 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분을 어떻게 국민들이 또 신뢰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피해자에 대한 그런 프레이밍이 형성됐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마치 본인이 이제 어떤 개선 장군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팬덤은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겠지만 중도와 다수 국민이 절대 저는 제가 보기에 호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조 전 대표가 갖는 위상과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다지 파괴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저의 분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주목을 받는 게 하나가 내일 오전 10시에 김건희 씨가 구속이 되고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번처럼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특검 입장에서 의미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궁금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내일 김예성 씨, 또 집사로 불리고 있는 김예성 씨도 특검에 첫 소환이 되거든요. 이게 대질신문을 염두에 뒀다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대지신문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김예성 게이트다, 뭐 집사 게이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게이트란 말이 잘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게이트란 말이 이제 언론이 이제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서 이제 자기 IMS 모빌리티에 184억이나 투자하게 만들고 또 차명 기업에게 또 46억이 들어왔다. 이런 이제 의혹들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검찰은. 특검은 말이죠. 근데 아무튼 과연 이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했겠는가? 그 184억씩이나 투자가 가능했겠는가? 말하자면 오너리스크 이런 걸 갖다 이제 말하자면 해지하기 위해서, 담보 들기 위해서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제 수사의 대상인데, 네. 근데 지금 김예성 씨는 그거 다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는 지난번 1차 소환 때 소환이 되긴 했습니다만 소환에 응하긴 응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진술을 다 거부했단 말이에요. 내일 진술 거부한다 하더라도 막상 대지신문이 되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한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지신문이 100%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아무튼 지금 검찰이 동시에 소환하는 걸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내일 김건희 씨 조사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김 여사는 아마 대질신문에서도 방어권을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만, 근데 김예성 씨가 저는 수배받던 과정에서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나도 피해자고 내가 오히려 특검에서 할 말은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미 심리적 방어선이 저는 무너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걸 다 털어놓을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털고 본인이 김 여사하고 얘기한 것만 털어놓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털어놓으면 김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만 행사한다고 침묵을 지키면은 그 누구한테 손해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 아니다 얘기를 아마 특검 조사에서 해야 할 겁니다. 이 외에도 또 몇 가지의 지금 계속적인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 여사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어디선까지 내가 방어권을 지금 변호인의 조력 좀 받는다 하더라도 워낙 지금 이게 광범위하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고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16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다음에 또 부인할 건 부인하는 이른바 선택과 좀 방어에 대한 것들을 좀 두 갈래로 나눠야지 그러지 않고 계속적으로 침묵만 하거나 진술 거부를 한다 그러면 전 제가 보기에 그거는 결국 감경에도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진실에 일단은 털어놓더라도 본인에게 그렇다고 어떤 일까지 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자꾸 대질신문 그다음에 이제 공여했던 사람들을 자꾸 이제 붙여서 수사를 같이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정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전략을 변호인단과 짜는 게 고민스럽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적인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게 행동하는 게 결국에는 그게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자백이 계속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또 조사를 임하는데 전 씨도 진술에 좀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거든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희건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압수수색 들어오고 본인들이 다칠 것 같으니까 바로 그것을 이제 영장 실시 1심사 받기 하루 전날에 줘가지고
그게 아무 영장실질심사에 그 기재된 혐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사는 그걸로 증거인멸을 판단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놓고 본다면 전성배 씨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도 이제 더 기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제 본인 더군다나 많은 의혹에 지금 연루돼 있는 그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본인도 뭐 살기 위해서라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예요. 살기 위해서 일종의 우리는 플리바게닝이 현실적으로는 없지만 마구잡이로 털어놓고 본인의 감경으로 유도한다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롯이 김 여사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선택적으로라도 방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수사에서 진행될 텐데 변호인단과 저는 그 어떤 식의 그 스탠스를 유지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조사 전에는 좀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했던 인물들도 조사가 시작이 되면 진술을 바꾸는 경우도 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전성배 씨도 진술을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증거라든지 물증 이런 걸 내놓으면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전혀 물증이나 증거가 없을 때 계속 아마 일관되게 부인을 할 거예요, 혐의를. 근데 그 혐의 부인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검찰이 특검이 소환하고 이럴 때 아무 물증이나 이런 증거 없이 소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소환했다라는 얘기는 벌써 그런 어느 정도의 물증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뭐 꼭 이 얘기 아니더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 16개의 혐의가 네. 지금 3개의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지금 반지, 목걸이, 브로치, 뭐 귀걸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제가 정리 다 해왔는데 그거 지금 뭐 이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게 사실 어떤 장식구에 완전히 매몰된 거예요. 남편의 직분을 이용해서 예.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죠.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결부돼 있는 거잖아요. 김혜성 씨도 마찬가지고. 예. 게다가 지금 얘기 나오지 않은 거 양평 공공지구 특혜 문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 숨 차서 열고 가기도 힘들어요. 남은 혐의가 많죠, 아직. 네, 남은 혐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지금 언제까지 부인합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연결된 증거나 물증이 많이 확보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진술 거부하는 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가하면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이제 시민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을 했습니다. 독립군이라는 이제 무장투쟁 영화를 다룬 영화인데요. 이런 뭐 영화 관람 뒤에 재래시장도 방문을 했고요, 또 진관사도 방문을 했는데 이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딴 행보보다도 홍범도 장군 관련 영화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전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딱 떠오르는 게 지난 정권 때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옮기겠다는 거였잖아요. 예.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죠. 그게 생각이 나서 대비가 돼요. 정권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확연하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시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힘들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마지막에 수위까지 했던 분이고 외국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거를 무슨 과거에 조선공산당에 관련됐다고 해서 그땐 다 좌파였어요. 좌익이었고. 그 사회주의에도 대단히 무식했던 거죠. 지금의 무슨 좌파 북한공산당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정권 차원에서 조선공산당에 관련돼 있으니까 흉상 철거해라. 그게 지난 정권의 행태였어요. 전 그게 떠올라서 대단히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뭐 진관사 관계 눈에 좀 띄었어요. 진관사에 있는 태극기가 사실 그 일장기 위에 그린 태극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저거는 역사적으로도 이제 값어치가 있는 태극기인데 거기 가셨다는 것도 평가고 또 어쨌든 또 영화를 보면서도 했는데 다만 하나 아쉬운 점 지적하면 좀 그 영화를 관람하는 뭐 과정이라든가 통해서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런 분들과 함께 하지 말고 조금 보수 진영에 서 있었던 인사들까지 함께 초청해서 함께 영화 관람하거나 아니면 진관사 방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8.15의 그 80주년을 조금 더 국민 모두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좀 접점을 좀 마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8.15 광복절의 그 의미에 맞는 행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